안녕하십니까. 저번에는 갈색화, 갈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번에는 색깔, 식품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식품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분류를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이죠. 이 종류 중에서는 당연히 식물성 색소와 동물성 색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한 불용성이냐 수용성이냐, 이것을 또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식물성 색소에는 불용성은 클로로필, 카로티노이드가 있고, 수용성에는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눈여겨서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 분자가 대체적으로 큰 것들, 즉 분자가 크다는 얘기는 탄소수가 어떻다는 얘기죠? 탄소수가 많다는 얘기죠. 탄소수가 많으면 예전에 그 지방에서도 강의를 했겠지만은 탄소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물에 안 녹는 지방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클로로필이라든지 카로티노이드는 탄소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고 분자량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분자가 크기 때문에 물에 녹지 않죠. 다음 수용성은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입니다. 얘네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분자가 작아요. 분자가 작고 또한 관능기를 갖고 있어요. 관능기를 갖고 있어서 H2O하고 상호간에 작용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에 녹기 쉽죠. 자, 그 다음에 동물성 색소에는 헤모글로빈, 미오글로빈, 카로티노이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식물성 색소와 동물성 색소에 골고루 같이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카로티노이드죠. 카로티노이드는 식물성 색소에도 존재하고 동물성 색소에도 존재합니다. 주로 카로티노이드가 식물성 색소에 존재하는 것은 당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당근, 이런 것이 있겠고, 동물성 색소에는 우유나 난황이나 새우나 게에 존재를 합니다. 자, 동물성 색소에는 헤모글로빈 그리고 미오글로빈이 있는데, 헤모글로빈은 혈액 내 주로 적혈구에 존재하고 있고 O2를 운반을 하고 있죠. 그리고 미오글로빈은 O2를 붙잡는 그러한 성질이 굉장히 강한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데, 서로 간의 그 기본적인 구조는 굉장히 비슷해요. 그 가운데에서 이 O2하고 결합을 하고 있는 이러한 구조를 갖다 햄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햄 구조는 헤모글로빈, 미오글로빈 안에 존재하고 있는 작은 그러한 구조인데, 이것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고요. 주로 헤모글로빈은 혈액 내, 그리고 미오글로빈은 근육 내에 동물성 색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조적으로 봤을 때 테트라피롤 구조와 이소프레노이드 구조, 벤조피란 구조 이렇게 있는데, 테트라피롤 구조는 이 피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테트라니까 4개죠. 테트라, 4개란 뜻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떠한 식으로 생겼느냐? 이 피롤 구조가 이렇게 4개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요. 가운데에 무언가 금속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피롤 구조를 이렇게 그래서 1개, 2개, 3개, 4개, 그래서 테트라 피롤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색소들은 무엇이 있느냐? 클로로필, 헤모글로빈, 미오글로빈, 미오글로빈, 전부 다 이런 것들은 햄 구조하고 다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소프레노이드는 카로티노이드입니다. 카로티노이드는 이와 같이 생겼는데요. 이 카로티노이드의 하나를 갖다가 구성하고 있는, 이 한 단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놈을 갖다가 이소프레노이드라고 하고, 이 프레노이드가 서로 간에 계속 연결을 하고 있고, 맨 끝에 이온온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온온기. 이 이온온기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이소프레노이드, 카로티노이드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이름으로 다시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벤조피라는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 탄닌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구조에 따른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는 않아요. 너무 이렇게 화학적으로 나가니까. 하지만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꼭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클로로필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요 그림. 제가 지금 색깔로 집어넣었는데요. 초록색이죠. 연두색. 클로로필. 클로로필은 이와 같은 연두색. 그 엽록소라고 얘기하고 있는 엽록체 부분을 갖다 클로로필이라고 합니다. 그럼 잠시 이 클로로필 구조를 한번 더 살펴보게 되면, 클로로필은 피롤과 그 다음에 꼬리,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롤과 꼬리가 있다. 그러면 피롤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와 같은 구조잖아요. 엽록소는 꼬리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꼬리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엽록소 A가 있고 엽록소 B가 있고 이런 식으로 또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이 피롤은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가운데에 무엇이 있느냐? 가운데에 클로로필은 가운데에 마그네슘이 자리를 하고 있어요. 마그네슘이. 이 마그네슘은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약하게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센 놈이 치고 들어오면은 자리를 어떻게 한다? 자리 양보를 해준다. 자, 그 다음에 꼬리가 있어요. 꼬리가 있는데 여기에는 누가 공격하느냐? 효소라든지 아니면 강산이 공격을 하게 되면은 얘들 꼬리가 떨어져 나가게 돼요. 클로로필 구조는 피롤과 꼬리 부분으로 되어 있다. 네. 그리고 피롤 안에는 마그네슘이 있다. 꼭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러면 클로로필에서 이 마그네슘이 떨어져 나갔다. 즉 피롤 안에 있는 마그네슘이 떨어져 나왔다. 그러면은 그 구조를 뭐라 그런다? 페오파이틴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되면 색깔이 녹갈색으로 변한다. 녹갈색. 자, 만약에 클로로필에서 파이톨이 떨어져 나왔다. 즉 꼬리 부분으로 딱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렇게 되면 클로로필라이드라고 되어서 짙은 녹색으로 된다. 짙은 녹색으로 된다. 그러면은 파이톨만 딱 떨어져 나갔는데 그 안에 있는 마그네슘이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갈색으로 된다. 이것은 페오포비드가 된다. 그럼 클로로필에서 마그네슘이 떨어지면은 페오파이틴이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그러면 파이톨이 한 번 더 떨어져 나갔다. 그럼 여기 지금 얘기가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이거 갖다 피롤이라고 봅시다. 마그네슘이에요. 그 다음에 꼬리가 있어요. 자, 이것이 클로로필이야. 클로로필이야. 근데 이것이 마그네슘이 떨어져 나갔어. 마그네슘이 떨어져 나가서, 그래서 뭘로 취한됐겠죠? 그렇게 되면 얘가 뭐가 된다고? 페오파이틴이 돼요. 페오파이틴. 근데 여기에서 얘가 또 떨어져 나가. 그럼 요것만 남겠지?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페오포비드. 무슨 색깔? 갈색. 얘는 녹갈색.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클로로필에서 파이톨 떨어져 나가면은, 네, 가운데 있는 동그란 게 떨어져 나가고, 그것은 클로로필라이드, 짙은 녹색인데, 거기서 또 마그네슘이 한 번 더 떨어져 나가면 역시 페오포비드가 되는 것이죠. 자, 요런 상호관계, 이거 전부 다 꼭 이름하고 함께 색깔하고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뭐 문제가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가령 뭐 클로로필에서 마그네슘이 떨어지면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그러는가? 페오파이틴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클로로필에서 파이톨 떨어져 나가면 무엇이라고 그러는가? 클로로필라이드. 아닙니다. 그렇게 문제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이와 같이 나옵니다. 산을 첨가하게 되면 마그네슘이 누구하고 수소하고 자리 바꿈이 일어나. 마그네슘 아까 떨어지기 쉽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가 내요? 페오파이틴, 녹갈색을 형성하고, 만일 강산을 계속 지속적으로 첨가하게 되면 나중에는 파이톨이 떨어져서, 산을 갖다 지속적으로 첨가하게 되면 파이톨이 떨어져서 페오포이드가 형성되면서 어떻게 돼? 갈색이 된다. 그러면은 요것을 갖다가,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 오이지, 김치, 얘네들은 그 안에 산들이 많이 형성돼 있죠. 오이지는 아예 시초에 담가 놓잖아요. 김치 같은 경우는 유산균이 발효가 되면서 산을 만들어내죠. 그렇다면은 배추의 녹색이 나중에 페오포이비드가 되어서 갈색으로 변하게 되죠. 오이지 같은 거, 아니면 피클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피클도 시초에 담가 놓잖아요. 그럼 얘들 초록색은 아니죠. 네, 전부 다 갈색으로 되어 있죠.
자, 효소나 알칼리 처리하게 되면 파이톨기가 떨어져 나가서 효소, 알칼리 처리. 그러면 파이톨기가 떨어져 나가서 클로로필라이드가 형성되어서 진한 녹색. 어떠한 식품에서 볼 수 있느냐? 녹차를 만들 때 차잎을 덮는 게 뭐예요? 뜨거운 솥 위에서 불을 떼갖고 위에서 덮는 거. 이게 얘 뒤집고 이러죠. 그러면 색깔이 진하게 녹색이 되어지죠. 이것은 열에 의해서가 아니라 효소, 그 안에 있는 효소에 의해서 얘네들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파이톨이 떨어져 나가서 녹색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다음, 금속. 구리라든지 망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흡착력이 강한데 누구하고 마그네슘하고 자리 바꿈이 일어나게 되면은 마그네슘처럼 약하게 결합이 되지 않고 아주 단단하게 결합이 돼요. 그래서 청록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만일 클로로필에다 처리하게 되면 선명한 갈색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원리를 통해서 완두콩 통조림을 제조할 때 가공 중에 얘네들이 주로 색깔이 자주 변해요. 왜? 마그네슘이 약하니까. 그래서 그때 황상구리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얘들은 초록색을 유지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식용으로 가능한 발색제겠죠. 황산구리가 들어가 있는 발색제를 사용하게 되면 이 구리가 누구하고 마그네슘하고 치환이 일어나서 구리가 자리를 잡고 진한 녹색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탄산 나트륨을 사용하게 되면 마그네슘이 안정되긴 하지만 비타민 C의 손실이 있으므로 섬유소가 파괴될 수가 있다. 네, 이것은 조리 원리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시금치를 데칠 때 뚜껑을 닫게 되면 그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금치 안에 있는 수산들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날아가지 않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가서 다시 날아가지 않고 다시 떨어진단 말이지. 그렇게 되면은 얘들이 산이 되어서 색깔이 어떻게 돼요? 산이 형성되어서 파이톨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클로로필은 이렇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이 부분을 다 외우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예의 부분들을 전부 다 숙지를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카로티노이드입니다. 카로티노이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식품 영양학적으로 비타민 A, 눈이 좋아지는 거죠. 전구체, 레티놀을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카로티노이드도 알파카로틴이냐 베타카로틴이냐에 따라서 수율이 좀 달라지긴 합니다. 베타카로틴이 수율이 대체적으로 높죠. 주로 카로틴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이제 당근, 그 다음에 뭐 수박도 있겠고 토마토,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잔토필 카로티노이드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도 다 이렇게 모양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잔토필은 새우, 게, 연어, 송어의 아스타잔신이 잔토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카로티노이드의 성질 중요합니다. 산화에 약하다. 왜 산화에 약합니까? 이것은 이중결합이 있어서. 이중결합이 있으면 여러분 그 지방에서 배웠죠. 이중결합이 있으면 산화에 약하다. 그래서 불포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영양적으로 매우 좋지만 산화에 약하기 때문에 갈색병에 보관하거나 아니면 저온에서 보관을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카로티노이드도 이중결합이 중간중간에 많기 때문에 산화에 약합니다. 그 다음에 열에는 강합니다. 조리과정 중에 손실이 거의 없다. 네, 이것이 조리과정 중에 조리적인 그런 특성입니다. 그래서 카로티노이드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없어요. 여러분 괴롭히고 있는 그러한 힘들게 암기해야 될 그러한 것들은 별로 많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플라보노이드입니다. 플라보노이드의 대표적인 플라보노이드 중에 하나가 안토잔신, 그 다음에 안토시아닌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안토잔신은 또 다른 이름으로 뭐 플라본, 플라보놀, 플라바놀, 이소플라본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안토잔신에 속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물에 잘 녹는 특징이 있고 산에 또 안정합니다. 그러나 알칼리와 산화에는 불안정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얘네들의 중요한 것은 비타민 P입니다. 비타민 P. 안토잔신은 비타민 P에 많이 있고 비타민 P와 관련이 있고 이 비타민 P는 뭐냐면 비타민 C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네, 비타민 C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안토시아닌은 문제에 아주 자주 출제되니까 꼭 외우시고요. 얘들은 다른 이름으로 화청소라고도 불리고요. 과일, 채소의 선명한 자색, 적색, 청색 이런 색을 띄우게 되는데 pH가 산성으로 가면은 적색, 산성. 중성에서는 자색, 알칼리에 가서는 청색입니다. 그래서 뭐 포도, 딸기, 사과 이와 같은 거의 뭐 색깔을 갖다가 빨간색이라든지 보라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 전부 다 이 안토시아닌이 많은 그러한 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토시아닌은 화청소다. 안토시아닌은 pH에 따라서 색깔이 변한다. 매우 중요합니다.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금속과 반응하게 되면 청색, 가지를 염장할 때 청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 철과 반응하게 되면 청색으로 변한다. 산소가 없으면 안정성이 증가되나 산화되면 갈변될 수가 있다. 오래된 포도주의 갈변에서 이와 같은 오래된 포도주의 갈변과 관련이 있는 색소는 안토시아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안토시아나제는 식품을 퇴색시킨 이것은 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물성 색소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이오글로빈인데요. 이 마이오글로빈은 얘네들은 O2에 대해서 굉장히 흡착력을 갖고 있어요. 헤모글로빈은 아닐까요?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헤모글로빈하고 마이오글로빈을 봤었을 때 헤모글로빈은 O2를 운반해 주는 것이니까 얘네들이 더 O2를 잘 잡아당길 것이다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마이오글로빈은 O2를 한번 잡아당기면 잘 놓지 않아요. 헤모글로빈은 O2를 잡아당겨도 어떻게 해야 돼? 떨어뜨려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우리의 조직에 O2를 운반시켜 줄 사람이라고 그러면 O2를 계속 자기가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O2를 갖고 있다가 산소 분압에 따라서 얘들이 O2를 딱딱딱딱 떨어뜨려 줘야 돼요. 네, 그 구조에다가. 자, 그래서 마이오글로빈, 헤모글로빈은 서로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얘기했죠. 어떤 구조? 그 가운데 햄 구조를 갖고 있고 햄 구조는 이와 같은 파이럴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FE를 갖고 있고요. 이 FE와 산소 간의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 산소가 된 마이오글로빈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그런다? 옥시마이오글로빈 꼭 외우시고요. 이때 산소는 이가다. 산소가 이가가 아니라 이가철이다. 이가철. 선명한 붉은색 꼭 외우십시오. 자, 그래서 이 마이오글로빈이 더 산화가 되어지면 메트미오글로빈 갈색으로 된다. 꼭 외우시고요. 이때는 삼가철 이름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오글로빈이 뭐 변성되고 산화되어지고 아니면은 뭐 변성되어져서 열변성이죠. 우리가 굽는 거예요, 굽는 거. 굽게 되면은 나중에 해민이 되고 갈색으로 된다. 자, 이거 여기서 이제 얘하고 얘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꼭 외우시고요. 이름 외우시고 마이오글로빈에서 산소 받으면 옥시마이오글로빈, 더 산소를 받으면 메트미오글로빈. 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고기를 구우면 변성이 일어나죠. 변성이 일어나면 해민이 되어서 갈색이 된다고. 갈색. 근데 보통 고기를 우리가 살 때 얘네들 이와 같은 옥시마이오글로빈의 형태로 이제 사는 것보다도 이런 경우에 사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좀 오래 저장된 거 아니면 우리가 냉장고 속에서 오랫동안 저장하고 그렇게 되면 얘들이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그리고 또 구우면 또 갈색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소비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이 마이오글로빈, 이 붉은색의 그러한 그 육색을 띠고 있으면 더 식욕이 자극되어지고 더 또한 신선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으므로 이 붉은색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까 생각한 것이 바로 염지 처리예요. 그래서 식육을 염지 처리하게 되면 얘들을 구워도 갈색으로 변성이 안 되어지고 얘들이 선명한 붉은색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니트로조 마이오글로빈, 니트로조 미오글로빈, 핑크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니트로조 미오글로빈의 정체는 누구냐? 아질산염이에요. 아질산염. 햄은 열을 가한 뒤에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질산염을 첨가하게 되는데 보통 염지 공정이라고 하는 공정을 통해서 제조가 되어집니다.
아질산은 미오글로빈하고 반응해서 안정적인 핑크색을 얻을 수가 있고요. 특별하게 육류의 어떤 그 특유의 향기를 주기도 하고, 또한 미생물의 생장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아질산은 지방 또 산패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질산이 나쁘다 그러지만, 이 아질산의 첨가량은 식약처에서 이미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식약처의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 안전한 수준으로 먹게끔 전부 다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라는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질산염을 사용을 해서 사람들이 좀 더 상품성이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게끔 국가에서 그 수준을 정해줬는데, 이것은 평생 먹어도 이것이 커다랗게 암을 유발할 정도로 많은 양이 아닌 상태로서 허가 기준을 내놓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인데 별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탄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카테킨, 글루코안토시안, 글루로겐산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주로 차의 성분입니다. 카테킨, 수렴성이 있다는 얘기는 떫은 맛을 난다는 얘기예요. 그 무색의 폴리페놀이고, 식품의 갈변 반응에서 중요한 기질로서도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대표적인 것이 홍차. 자, 이 탄닌은 공기 중에 산소하고 쉽게 산화가 돼서 중합되어서 흑갈색의 중화합체를 형성을 하게 되고, 과일의 탄닌은 익으면 산화돼서 안토시아닌, 안토잔신으로 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과일은 익으면 불용화되므로 떫은 맛, 수렴성을 소지하고, 즉 이제 익으면 익을수록 탄닌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탄닌이 안토시아닌 같은 것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얘네들의 특징은 단백질하고 결합하면 침전이 되어집니다. 주로 호프나 보리의 혼탁에서 그러한 성질을 볼 수가 있고요. 금속과 반응해서 회색, 갈색, 적색, 청록색을 해서 떫은감 같은 것을 철제 칼로 깎게 되면 얘들이 색깔을 변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차를 끓일 때 경수 중에 마그네슘, 칼슘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경수인데요. 얘네들하고 결합을 해서 적갈색에 침전하는 이런 현상도 전부 다 탄닌하고 관계가 있다. 자, 그러면 쭉 이제 색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여러분이 이제 살살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주로 관련되어져 있는 식품이란 무엇이 있는가? 아니면 관련 있는 조리 과정에 무엇이 있는가? 그러니까 식품학에 대한 그 화학적인 그러한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것을 이해하면 훨씬 더 좋고요. 그것을 통해서 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은 화학적인 그런 개념 하에서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식품이 그에 관련되어 있는가? 어떠한 조리 과정 중에 어떻게 되어 있으면 이것은 무슨 색소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꼭 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